네, 여러분. 오늘은 저 호르몬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으로 교감신경계와 부신속질계,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뭐 이런 그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운동할 때 교감신경계가 흥분되면서 결국 이것이 이제 시상하부를 통해서 직접 이제 교감신경이 부신속질에 이렇게 신경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부신속질이 자극이 되면 여기로부터 이제 분비되는 것이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이런 그 호르몬입니다. 카테콜라민은 바로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을 다 합쳐서 부르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비되면은 전반적으로 심장의 활동도 막 더 빨리 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심장도 빨리 뛰어야 되니까 심장 근육도 산소를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장 혈관, 심장의 동맥도 더 많이 확장이 되죠. 또 더 많은 공기를 들어 마셔야 되니까 기관지도 확장이 되고, 또 운동하는 동안 총 에너지 동원 시스템으로서 근육의 혈관도 확장이 됩니다. 또 반면에 내장 영역의 혈관은 수축을 해서 가급적 더 많은 혈액이 운동하는 근육으로 보내려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 당원 분해 과정, 우리 근육이나 간에서는 글리코겐이 분해되는 그러한 그 당원 분해 과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또 뭐 근육이나 지방 조직 내에서는 또 역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이 저장 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는 지질 분해 과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런 것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이게 fight or flight, conflict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길에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커다란 개가 나한테 막 달려든다 했을 때 내가 택할 방법은 개를 싸워서 이기거나 아니면 개로부터 가급적 빠른 속도로 도망가야 되겠죠. 즉 내 몸을 그 움직이는 데 필요한 굉장히 다량의 그 에너지 동원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반응을 갖다가 보여서 움직이는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총 동원 시스템을 갖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서 이런 카테콜라민이 활발하게 운동 중에는 분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이런 호르몬을 교감신경 부신 호르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교감신경과 부신이 서로 이제 상호 연결되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해서 교감신경 부신 호르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카테콜라민은 동일한 최대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 즉 단련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운동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단련자의 경우에는 교감신경 흥분도가 더 낮죠. 그러니까 심장도 더 적게 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인체 반응도 비단련자처럼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카테콜라민 반응이 작게 나타난다. 이런 그 하나의 적응 현상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최대까지 운동을 할 때 비단련된 사람은 이 정도까지밖에 운동을 수행하지 못하지만 단련된 사람은 훨씬 더 높은 단계까지 운동을 수행하죠. 이랬을 때 최대 운동 강도에서의 혈중 카테콜라민 농도는 오히려 단련자가 더 높은 수준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의 능력까지 인체가 동원 가능한 어떤 그런 비상 대응 시스템은 최대 능력에서 단련자가 훨씬 크게 발휘된다.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르몬, 특히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의 어떤 작용이 결국 이 수용체와의 관계 속에서 조직세포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인체의 여러 조직에는 베타 수용체와 알파 수용체라고 하는 이 에피네프린 수용체들이 있죠. 그래서 베타 수용체에는 또 베타1과 베타2 수용체가 있습니다. 베타1 수용체는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시키고 또 심장의 수축 속도, 그 심박수를 증가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에피네프린이 여러 가지 이제 심장 근육과
이렇게 있는 수용체가 결합할 때는 더 큰 수축력을 갖다가 보이고 심장의 흥분성도 더 높여준다는 얘기죠. 또 이제 이 베타2 수용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평활근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심장 혈관에 이 베타2 수용체가 있어서 에피네프린과 결합을 하게 되면 이 혈관이 확장이 돼서 더 많은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심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우리 근육세포에 있는 혈관도 이런 그 근육세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골격근에 있는 이런 혈관의 내벽에는 바로 이런 베타2 수용체가 많아서 이 혈관이 확장됨으로써 운동하는 근육에 더 많은 혈액이 보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기관지도 역시 이런 베타 수용체로 되어 있어서 에피네프린과 결합됐을 때 기관지가 확장되는 형태로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 내장 영역에는 알파 수용체가 많죠. 그래서 이제 알파 1 수용체, 알파 2 수용체가 있는데 알파 1 수용체는 평활근을 오히려 수축시킨다 이거죠. 이 그림에서 봤듯이 에피네프린이라는 것이 알파 수용체, 특히 알파 1 수용체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 혈관이 이렇게 수축되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우리 내장 영역에 알파 1 수용체가 많기 때문에 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 내장 영역은 이렇게 수축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골격근에 있는 혈관은 이런 그 베타 수용체가 되어 있어서 혈관이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알파 2 수용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요. 이게 이제 시냅스 전 신경이고 이게 시냅스 후 신경이죠. 그래서 자극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받아들이는 쪽이 이 시냅스 후 신경입니다. 여기에 알파 2 수용체는 바로 이런 시냅스 전 신경의 전막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런 수용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소포의 신경 전달 물질,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세틸콜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 에피네프린이라는 호르몬이 알파 2 수용체와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억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이 잘 전달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알파 2 수용체다. 그래서 에피네프린에 대해서 이런 그 작용을 갖다가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요 그림은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운동을 수행을 할 때 분비되는 양상을 아주 도식적으로 그린 건데요. 보시다시피 노르에피네프린은 좀 더 운동 강도 50%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최대 산소 섭취량이 50% 수준에서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적으로 에피네프린은 그보다 더 높은 70% 이상, 75%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반응을 나타내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카테콜라민의 반응은 상대적으로 에피네프린은 더 높은 강도에서 그런 그 반응이 더 급격하게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중 농도에 비로소 급격한 어떤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에서 에피네프린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에피네프린이 운동 강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분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호르몬이 분비되었을 때 에피네프린은 그 제거율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분비와 제거가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잃은 상태에서는 혈액 중에는 많이 증가하지 않죠. 그러나 이제 제거율에 비해서 증가가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이 바로 이런 좀 더 높은 강도의 운동 강도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다른 에너지 대사나 이런 챕터에서 인슐린의 작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후에 소화 흡수의 과정을 통해서 혈당이 뭐 간이나 이런 걸 거치고 마침내 혈당이 상승하게 되죠. 이렇게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보통 뭐 공복시 혈당을 70에서 100 mg, 그다음에 혈액으로 치면 100ml에서
약 이 정도 범위에 들어와 있어야 이걸 노멀하다, 정상 수치다. 100이 넘은 공복시 혈당이 넘으면 이것을 뭐랄까요? 인슐린 저항성을 가졌다거나 또는 뭐 당뇨병이 있다든가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혈당이 점점 식후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췌장의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의 분비가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인슐린이 키의 역할을 한다, 열쇠의 역할을 해서 결국 이 인슐린이 인체의 모든 조직세포에 보내지는데, 여기서는 근육과 간만 그림을 보여준 것입니다. 인슐린이 결국 문을 따서 근육세포 내로 글루코스가 활발하게 유입되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간으로도 이렇게 글루코스를 보내서 이 근육이나 또 간에 글리코겐의 형태로 이렇게 글루코스를 묶어서 저장을 한다. 저장 형태를 저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루카곤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글루카곤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는데, 글루카곤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묶었던 글루코겐을 하나씩 떼서 방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역시 이 글루카곤은 췌장의 알파 세포라는 곳에서 분비된다. 그런데 바로 반대의 역할을 한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또 한 가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 간으로 저장되지 않습니까? 이 글리코겐의 형태로. 그러면 이것은 다시 혈당을 높이기 위해서 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요 근육으로 들어가서 저장된 이 글리코겐은 밖으로 분해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이것을 인산화시켜서 다시 이것을 이인을 제거해서 다시 밖으로 내는 효소가 근육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근육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근육을 위한, 그 세포만을 위한 연료로서 쓰여지는 것이지 다시 혈액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간만이 저장했다가 다시 꺼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제 이 그림은 바로 그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서 혈당이 어떻게 조절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인슐린이 결국 하는 역할은 간에서 당원이 분해되는 것을 감소시킵니다. 즉 당원이 분해되어서 이 당이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오히려 당을 간으로 더 활발하게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죠. 근육으로 혈당이 더 활발하게 들어가는 거, 또 인체의 여러 조직세포로도 사실 혈당이 들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는 지질의 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더 많은 지질 대신에 탄수화물, 당을 에너지로서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높아진 다시 혈당이 정상으로 내려가는 그런 그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에 의해서 혈당이 다시 떨어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슐린은 혈당의 상승에 의해서 분비가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높아진 혈당을 다시 낮추는 그런 작용을 인슐린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슐린의 작용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미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인슐린은 키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자물쇠가 있는데 이 자물쇠는 바로 인슐린 수용체죠. 그래서 키 앤 락으로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밥을 먹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런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이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분비시킵니다. 이렇게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여기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을 하고, 그럼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은 글루코스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그런 단백질, 글루코스 운반 단백질, 이 단백질이 뭐 세포막으로 트랜스로케이션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포막과 융합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생략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번의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서 글루코스 게이트가 열리는 거죠. 글루코스가 드나드는, 혈당이 드나드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이 세포 내로 순조롭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신호 과정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게이트가, 글루코스가 들어오는 게이트가 제대로 열리지 않고, 그래서 혈당이 제대로 잘 못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물론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가장 큰 두 가지 환경적 요인은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 부족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비만. 이것이 가장 큰 요인, 특히 복부 비만. 복부 비만 중에서도 내장 비만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하나 커다란 뭐의 영향을 받냐 하면은 유전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촌 이내, 고모, 이모,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뭐 이런 분들 중에 당뇨병이 있다면 본인도 굉장히 그런 소인을 가지고 있을 위험성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환경적 요인을 더욱더 잘 조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정상인이 보이는, 하루 중 보이는 혈당의 변화입니다. 100 이하로 이렇게 가고, 밥을 먹어도 150, 60, 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먹었을 때 혈당이 먹고 난 이후에 점점 이렇게 상승하는데, 정상인은 이런 패턴을 보이지만 이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혈당이 굉장히 이 경우는 높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복시 혈당도 높은 상태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죠. 서서히 떨어져도 이제 굉장히 높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는 다시 더 높아지고, 뭐 이런 상태로, 이 상태는 뭐 굉장히 높은, 잘 조절되지 않는 혈당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냈는데, 뭐 정도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서 혈당의 조절이 변화가 나타난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플러스에서 여러분한테 좀 더 설명을 드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1형 당뇨병은 뭐냐? 제1형 당뇨병은 한마디로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이 베타세포가 기능을 상실해서, 이 기능을 상실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자가면역질, 어터 이뮨 디피션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체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민감해져서 인체에 그 공격하지 말아야 될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 또 우리가 뭐 파킨슨병 이런 병도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과민해서 베타 세포를 공격을 해서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상실시키는 거, 인슐린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는 거죠, 애당초. 자, 이런 당뇨병, 인슐린을 애당초 생산하지 못하는 거, 열쇠 자체를 만들지 못하는 거, 바로 이것을 제1형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18세 이전에, 20세 이전에 많이 대체로 나타나고,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5%, 그러니까 나머지 90%, 95% 이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당뇨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제1형 당뇨병이죠. 그래서 주로 20세 이전에 전체 당뇨병 환자의 5%에서 주로 나타나는 게 제1형 당뇨병 환자다. 이렇게 이런 인슐린 분비를 아예 못하는 경우에는
식전 저혈당 상태에서 운동하는 것을 특히 더 피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슐린의 기능을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건데요. 보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식전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저혈당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저혈당이니까 혈당을 다시 높이려고 인체는 그런 반응이 더 많이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뇌하수체로부터는 이제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또 이미 배웠듯이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됩니다.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되지만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더 많이 분비되는 것이죠. 부신 겉질에서는, 여기서는 피질로 표시됐네요. 부신 겉질에서는 코티졸 같은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부신 속질, 여기서는 부신 수질로 표시했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런 데서는 에피네프린, 똑같은 말로서 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죠.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돼서 이런 호르몬들을 리폴리시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즉 지질 분해 호르몬들이 쫙 분비되어서 지질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프리패티 애시드, 즉 유리 지방산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되면은 이런 그 아드레날린 같은 이런 호르몬들, 교감신경계의 흥분에 의해서 이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이 분비되는 것은 더 억제를 시켜버립니다.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비되지 못하면 더더욱 왕성하게 지질 분해가 일어나서 이 유리지방산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유리지방산 농도가 일시에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운동을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근육으로부터 이제 물론 이 유리지방산도 이용되게 되는 것이죠. 에너지원으로서. 그렇지만 이 유리지방산이 운동하는 근육에 의해서 이용되는 비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유리지방산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것을 처리하는 인체 기관이 바로 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에서는 바로 너무 많아진 이 유리지방산을 걷어들이게 되는 것이죠. 간으로 막, 그럼 일시에 많은 지방산이 이 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는 이걸 그리세롤과 합쳐서 중성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합성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대사시키죠. 대사시키는데 뭘로 대사시키느냐? 크랩스 사이클이나 뭐 이런 뭐 과정을 통해서 이걸 분해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이 크랩스 사이클로 들어가기 전에 아세틸 조효소 A로 이게 되고, 그래서 이제 크랩스 사이클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일시에 너무 많은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 지방산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이것이 케톤체라고 하는 거, 아세틸 조효소 A가 케톤체라고 하는 물질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케톤 바디는 지질 대사의 중간 산물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케톤 바디가 지나치게 많이 생성이 되어서 혈액 밖으로 나오게 되면 케토시스라고 하는, 즉 혈액이 이 케톤체가 많아져서 산성화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케토시스의 현상이 나타나기가 쉽고, 그러면 저혈당 플러스 혈액의 산성화가, 케토시스가 일어나게 되면 신체가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위험한 상황까지, 중추신경계가 영향을 받아서 잘못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뭐 쓰러지게 되는 그런 그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많이 단련된 사람은 이렇게 생성된 케톤 바디를 근육이 또 잘 이용하는 그런 능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위험성이 사실은 떨어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런 형태의 당뇨 환자가 식전 운동을 했을 때는 바로 이런 혼수 상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인슐린을 설명드렸는데요. 인슐린과 이제 반대작용을 하는 것이
글루카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과 관련해서 반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분비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인슐린은 베타 세포에서 분비되죠. 그리고 이제 분비 자극이 식후에 혈당이 상승하거나 이렇게 혈당이 상승할 때 인슐린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식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혈당이 떨어지려고 하면, 즉 혈당이 저하되면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글루카곤이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간에서 저장돼 있던 글리코겐, 당원을 분해해서 혈액 밖으로 내보내서 떨어진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지방 조직에서 지질의 분해를 갖다가 촉진시킵니다. 지질의 분해를 갖다가 촉진시키면 상대적으로 당을 아끼게 되기 때문에 떨어진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은 자기 단독으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티졸, 또 에피네프린, 뭐 이런 호르몬과 또 그 상호 협조적으로 같이 이런 일을 한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떨어진 혈당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상승시키는 이런 반응을 네거티브 피드백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체는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혈중 글루카곤을 상승시키는 거죠. 분비시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보시면 혈당의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서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당이 70 내지 100mg, 혈액, 요 블라드를 뺐는데 혈액 100ml당 이 정도의 농도로 공복 상태에서 조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종의 호미오스테이시스,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밥을 먹어서 혈당이 상승하게 되면 혈당이 이제 100을 넘어서 150, 160, 170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죠. 그러면 이 인슐린은 인체의 모든 세포로 혈당의 유입을 촉진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나 근육이나 뭐 지방 조직, 그 밖에 많은 조직에 이런 그 혈당이 들어가도록 촉진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혈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니까 혈당은 다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이 범위 내로, 즉 100mg 퍼센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인체 조직 세포에서 계속 혈당을 쓰다 보니까, 유입해서 쓰다 보니까 혈당이 점점 이제 떨어지죠. 혈당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는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인슐린과 반대되는 호르몬을 분비시키죠. 바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저혈당은 바로 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간에서 당원 분해를 촉진시켜줘. 그래서 이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액으로 자꾸 나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혈당을 일시적으로 올리게 하는 것이죠. 또 한편 지방 조직에서는 지질 분해를 촉진시켜서 유리지방산의 농도를 높이고, 유리지방산이 근육에서는 혈당 대신에 유리지방산을 대신 쓰도록 이렇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혈당을 다시 올리려고 하는 인체의 노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혈당의 조절과 관련해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상호 기량적인 작용을 가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 호르몬들의 반응이. 운동할 때 일단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은 분비가 억제됩니다. 당연히 운동을 할 때 교감신경계의 흥분도가 높아지고 에피네프린, 코티솔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됩니다. 그러면 이런 호르몬들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 가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운동 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는, 운동 중에 여기 이제 혈장 인슐린의 분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훈련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다 같이 어차피 운동을 시작을 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에 의해서 인슐린 분비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계속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인슐린 분비는 억제되는데, 그런 현상은 지질을
동원하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질 동원의 필요성은 높아지죠. 인체가 장시간 운동할수록 혈당이 떨어지고 근글리코겐이 감소하니까 인체는 지질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체는 바로 이러한 지질 동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반응으로서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글루카곤은 반대로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갈수록 간에서의 당원 분해를 보다 더 촉진시키고 지지방 조직에서 지질 분해를 촉진시켜서 더 적극적으로 글루카곤은 시간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훈련 전이나 후나 뭐 이렇게 글루카곤의 분비를 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훈련의 효과로서는 훈련을 일정 기간 하게 되면은 인슐린의 감소폭이 훈련된 사람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즉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슐린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억제되는데 훈련이 됨에 따라서 인슐린의 감소폭은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은 운동 시에 훈련이 되면 될수록 교감신경계의 흥분성이 더 감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루카곤의 증가폭의 경우에는 그 증가폭이 오히려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즉 훈련 전에는 글루카곤의 동일한 운동에 대해서 분비량이 이랬다면은 훈련이 된 상태에서는 글루카곤의 분비가 그거보다는 더 완만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동 시에 교감신경의 흥분성이 감소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동일한 운동에 대해서 실제로 혈액 검사나 이런 걸 해보면 카테콜라민의 분비가 감소되는 훈련의 효과로서 그런 현상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흥미로운 그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나 이런 호르몬들인데요. 이런 호르몬들을 이제 단백 동화 호르몬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호르몬은 우리가 일종의 전신 지구성 운동 중에도 분비되지만 특히 고강도의 중량을 드는 저항 운동에 의해서 많이 그 분비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근육의 비대 현상은 결국 이런 호르몬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운동 중에는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호르몬도 많이 일어나고 이화작용이죠. 단백 동화작용, 단백질을 합성하는 걸 촉진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갖는 호르몬도 같이 분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근육의 리모델링이 일어난다. 리모델링의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 이 룸, 여러분한테 이 룸이 보이지 않지만 이 룸을 좀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존에 있는 인테리어나 뭐 그 밖에 벽 같은 것도 좀 허물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는 벽이나 인테리어를 허무는 과정, 이것은 바로 이화 호르몬, 코티졸이나 뭐 이런 호르몬들이 수행하는 작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 중에는 이런 이화 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단백 동화 작용의 호르몬뿐만 아니라 이런 이화 작용 호르몬의 활발한 작용에 의해서 리모델링 작업의 기초 작업이 일어난다고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결국 새롭게 집을 확장하는 과정은 단백질을 더 많이 합성하는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테스토스테론, 또 소마토메딘, IGF 호르몬, 이런 호르몬들이 막 분비되어서 단백질 합성 작용을 더 활발하게 일으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러한 테스토스테론 같은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직접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와서 이 인지질층을 통과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호르몬은. 그래서 이 호르몬은 바로 이제 핵공을 통해서 핵 안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이 단백질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이 호르몬 수용체 복합체를 형성을 해서 DNA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DNA에서 일어나는 트랜스크립션, 전사 과정을 이를테면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은 계속해서 많은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몇 단계 그런 그 과정들이 거의 다 밝혀졌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사 과정을 통해서 메신저 RNA라고 하는 복사체가 만들어지고 이 설계도가 결국 다시 나와서 세포질로 나와서 리보솜으로 보내져서 이 리보솜이라는 곳에서 소위 아미노산의 합성, 연결,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단백질이 합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사와 이제 복사 이 과정을 통해서 단백질 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운동에 의해서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 이런 호르몬의 분비는 세포핵에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뭐 열심히 우리가 근육을 단련시키는 그런 훈련을 했을 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육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미오신, 또 액틴, 트로포닌, 트로포미오신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단백질들이 만들어져서 근육이 더 근원 섬유가 더 커지고 근섬유가 더 커지고 근육이 비대해지고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테스토스테론의 단백 동화 효과를 보게 되면 주로 어떨 때 더 이런 단백 동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가 보면은 가급적 대근육, 큰 근육을 이용하는 그런 운동일수록 테스토스테론의 단백 동화 효과가 크게 나타나.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더 많이 일어나더라.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코어 머슬도 중요한데 이런 대근육 위주의 운동도 결국 이런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 효과를 최대화시키는데 필요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낮은 강도로 반복해서 많이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고강도 운동이 사실 많이 필요하다. 또 운동량도 절대적인 운동량 세트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 다음에 휴식 시간을 30초 내지 1분 정도로 짧게 세트 간 휴식 시간을 갖고 운동을 하는 것이 그러한 효과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초보자보다는 아무래도 운동 경험이 2년 이상 이런 저항운동 운동 경험이 있을 때 이런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더라. 이런 점을 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